네, 독거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전히 4개월째 브라질에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고요. 일단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이제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피격에 대해서는 뭐 여러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 자체에 대한 충격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오히려 뭐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저번에 바이든 그 선거 관련된 토론에서도 뭐 말이 이상한 말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시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고, 바이든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상황이 될 정도로 진짜 바이든은 이제 거의 끝난다고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불에다 기름을 부은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저는 처음에 이제 충격 사건 그 비디오 하던 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진짜 리얼리티 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쇼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현장에 있던 사람은 이제 사살돼서 죽었고, 스나이퍼한테 통해가지고 죽었고,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니까, 뭐 유튜브 비디오 몇 개씩 보셨을 테니까 뭐 이런 얘기는 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분량 뭐 뽑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숙제가 뭐냐, 이제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 계속해서 제가 들었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 단론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하나하나 그 공약 같은 거 보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증시의 변동성도 어마무시했어요. 그때 2018년 12월은 크리스마스 양몽이라 할 정도로 진짜 시장이 완전 꼬꾸라지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진짜 무서운 시장이긴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었을 거예요. 거의 한 달 내내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계속 미중이 싸우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전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진짜 트럼프가 완전히 막 나갔었어요. 그래서 대중관세를 최저 25%에서 최대 50%까지 때렸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어디였냐면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이었는데 2018년도에 때려가지고 2019년도에 물가가 튀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2019년도에 물가가 많이 튀었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가 CPI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거주비, 이렇게 그 내수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입 물가 이런 부분들은 그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세가 물가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오히려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폭이 좀 크잖아요. 뭐 70불대에서 90불대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많이 주면 좋지, 관세 때문에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막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이건 정말 너무 비현실적인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관세를 중국 같은 이제 적대국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들한테는 10%대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동맹들 같은 경우에는 5% 이하 이 정도 이제 매긴다고 했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야 이거 물가에 정말 큰 영향을 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많은 것들이 뭐 비싼 것들도 많긴 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테무라든가 쉐인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포로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관세를 안 내도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800불 이하의 상품들은 관세를 매기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정말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사서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까보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이야말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 배입니까? 6배가 넘는 나라인데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많이 오고 여기저기서 많이 오거든요. 그 상품들을 다 까서 보겠습니까? 인건비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나라가 미국인데, 그 인원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고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항만에 있는 그 노동력들, 그 근로자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가지고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문제인 상황. 그런데 이제 소포까지 까야 된다면 이거는 정말, 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은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세 같은 걸로 좀 잘 피할 수가 있는 거고, 약간 어떻게 보면 중국이 내놓은 그 덫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덫. 왜냐면 이거는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세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큰 거죠. 800불 이하까지 세금을 매기다 그러면, 야 이거 조그만 거 이거 뭐 하나 사는데 그 뭐야 여기 세금을 내야 돼? 그거 되게 싫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거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세 저항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나게 뭐 올린 것도 아니고 조금 올린 거 가지고 막 금리가 올라가고 막 물가가 튀고 뭐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 별로 걱정할 게 못 된다고 이렇게 했었고 지금 점점점 그때부터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부터 내려가고 있었죠. 저는 이제 추세를 보기 때문에 뭐 이번 달 몇 프로 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투자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3.2%에서 3%에서 3.2%, 4%, 5%, 6%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지금은 공급망들도 잘 살아있고 유가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70불에서 90불대에서 왔다 갔다 지금은 이제 80불 전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재고가 없어가지고 막 리스타킹 수요가 막 엄청나게 막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게다가 매크로 자체가 이제 약간 꼬꾸라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꼬꾸라진다기보다는 좀 하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실업률도 조금씩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CPI도 당연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경기에 대해서 랜딩의 신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근데 이 랜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사뿐히 소프트 랜딩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죠.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고 대부분 다 꼬꾸라졌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운전을 잘해가지고 재무부라든가 연주에서 운전 잘해가지고 소프팅 랜딩 하면 좋겠지만 그건 뭐 역사적인 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작년 말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물가가 그래도 내려가긴 내려가겠지만 아주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에 유지를 하게 될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쓸 것들은 다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싼 돈 주고 사야죠. 나무젓가락 하나도 지네들이 만들면 당연히 비싼 돈을 줘야죠. 근데 미국은 그런 걸 감내해야죠. 그래서 예전처럼 거의 빵프로 수준의 그런 물가 1%대의 그 물가가 나오긴 힘들고 2, 3%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가 이거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이 시기가 11월 달에 이제 당선돼서 뭐 1월 달에 취임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경기가 하강으로 가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기준금리도 한두 번은 내려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나쁜 거죠. 임기 초반에 경기가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물가가 튀고 채권 금리가 튀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롬 파월 해고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많은 유튜버들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연준 위원장을 해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이나 위헌 판결을 냈어요. 위헌 판결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각을 시킨 거죠. 기각.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까지는 오케이인데 해고까지 해버리면은 이 연준 위원장의 독립성에 굉장히 위배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미국 헌법재판소에서도 해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땅땅땅 하게 된 겁니다. 대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옐런이에요. 옐런. 트럼프도 옐런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본인이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전 정권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옐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임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연준 위원장들이 연임을 늘 했었거든요. 진짜 그린스펀처럼 20년 넘게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옐런은 이제 연임을 못했죠. 대신에 이제 제롬 파월을 이제 트럼프가 임명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롬 파월은 재임명은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인가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제롬 파월도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봐요. 뭐 누구나 영원히 이제 그 연준 위원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다른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간에서 많이 떠도는 제롬 파월을 해고해버리고 다른 연준 위원장으로 임명을 시켜서 그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너무 소설들 많이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많이 변화할 부분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일단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폐지시켜버리고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간소화시킨다.
함께 원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있고 뭐 유엔 기후 협약 이런 거 다 탈퇴하고 파리 협정도 탈퇴하고 예전에 뭐 교토 협정도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들은 이제 미국이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 자국 내에서 이게 채굴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바이든은 다 막아놨는데 이거를 다 오픈시키겠다. 모든 규제들을 다 철폐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미국 경제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달러도 더 강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국가도 굉장히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후한테는 안 좋죠. 올해 상반기에 기상이변 효과 때문에 미국에서 얻은 피해 금액이 50조 원이 넘어요. 물론 이 50조 원이라는 거는 미국의 전체적인 GDP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비하면 600조 정도 되니까 예산이 그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커지겠죠. 기후가 계속해서 이상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건 지구의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기후가 이상해진 거는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간이 열심히 이제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깡패가 되겠다, 기후 깡패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선봉에 있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과반이 지지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아니 마이크를 제가 이걸 앞에 두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구나.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탈탄소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원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전체 판매량의 40%가 지금 전기차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년에 3천만 대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서 40%면 1,200만 대가 이제 전기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팔리는 차량이 한 130만 대 정도 되는데 그거의 10배가 전기차로 지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런데 그런 전기차가 중국에서 쫙 깔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한반도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있어. 황사도 사라지고 있어. 예전에 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공장이 많이 멈췄잖아요, 중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사가 예전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 많은 연구 자료에서 보면은 황사 요인의 50% 정도가 중국이고 30% 정도가 뭐 우리나라 뭐 자동차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중국이 깨끗해지고 있으니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한반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좀 깨끗해지는 게 좋은데 글로벌리 좋은데 지금 미국은 다시 우리는 지구를 더럽히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죠. 미국인 한 명이 쓰는 에너지 양이 인도인 60명보다 많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가면 기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지구가 타고 있다. 지구가 말라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빌딩과 빌딩 도어 투 도어로 다니고 또 서울 한복판만 있으면은 녹지가 별로 없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없죠. 그렇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못 느끼고 환경의 변화,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게 되는데 이렇게 정말 아마존도 그랬었고 정말 많은 나라들 다녀보니까 진짜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지원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없앨 거다, 줄일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랑 되게 친하잖아요. 밀월 관계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과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엄청나게 확 싹둑 잘라버릴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예전부터 계속 그랬었어. 미국이 제일 잘하는 지금 생산 제조업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전기차를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제일 잘하고 있는데 이 새싹을 트럼프라는 사람이 비즈니스맨인데 이게 잘라버리겠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약 같은 걸 내걸었으니까 뭔가 전기차한테 안 좋은 정책들 그동안 좋았던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바이든 정권에서도 그 전기차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계속해서 줄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나 지금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났잖아요. 계속 채권 찍어가지고 빚내가지고 계속 지원을 국민들한테 했었으니까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전기차는 필요한 사람들은 사서 써요. 왜냐하면 유지비가 거의 가솔린 차량의 10분의 1?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뭐 5,000불, 10,000불 이거 덜 준다고
세제택 줄인다고 해서 안 살 사람들은 살 사람들이 안 사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비즈니스맨인 트럼프는 전기차 산업을 막 죽이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만약에 진짜 미친 듯이 만약에 전기차 산업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 배터리 공장들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다가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조금 피해를 보겠죠. 파나소닉이란데. 근데 워낙 지금 그 미국에다가 짓는 그 배터리 공장 규모가 한국이 커가지고 한국한테 엿을 좀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한미군 분담금 이런 거 올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알아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계속 그거 좀 물고 늘어지잖아요. 유사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전쟁 주한미군 분담금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잖아요. 완전 거짓말하고 다녔는데 선동을 하고 다녔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물어뜯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투자 같은 거 금지시키는 거, 그리고 중국 주식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상장 폐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중국 주식을 투자하지 말라, 상장 폐지 시킬 수 있다, 바이든은 언제든지. 근데 아예 트럼프는 못을 박았어요. 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이에요. 상장 폐지가 되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값어치도 떨어지게 되고, 상장 폐지만 시킨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발을 못 디딜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중국 주식은 리스키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마라. 버핏도 BID를 거의 다 정리했거든요. 90%를 정리한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고, 그런 정치적인 요인들 때문에 중국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중국한테 이렇게 적대적인 정책들은 바이든이 하던 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좀 더 트럼프는 명문화 시킨 것도 있고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철강 제품이라든가 화학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다 수입을 안 해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에 원래 트럼프는 틱톡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공약을 보면은 틱톡, 위챗 이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상품들,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거의 제한시켜 버리는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의 개인적인 정보들, 대화 내용 이런 것들, 영상, 얼굴 이런 것들 다 뽑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 아예 업데이트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 그거 보고 있으면은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버전 2, 시즌2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이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하겠죠. 특히나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